아, 네. 이게 한 분이 의견 주셔가지고. 네, 네, 여기 1번 필수사항에 4번에 요약본이죠. 네, 38조제 2항, 네, 1, 2, 3, 4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요약한 사항은 포함되어 하도록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오늘 여기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1호부터 3호까지 사항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요약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영양평가서 외에 이제 요약본도 저희가 별도로 이제 보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네, 1, 2, 3, 4는 보고서 본문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예, 요약본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네, 평가서와 플러스 요약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날카로운 분이 계셨군요. 네, 네, 흐름 분석의 식별성인데요. 네네. 흐름 분석까지 넘어왔어요. 이 흐름도를 잘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보기 좋아야 되고 지저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도를 그릴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게 뭐 크로스 되는 게 있죠. 선이 이제 크로스가 되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아치 같이 이렇게 표시해서 좀, 네, 이 흐름이 꼬이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양방향으로 화살표 하는 거, 이게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양방향으로 똑같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거 보고 헷갈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오른쪽, 왼쪽이 항목이 완전히 다르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화살표를 쓰면,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네,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다른 항목과 다른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면 화살표를 두 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릴 때 이렇게 이거 있죠. 직선이 아니고, 근데 직선이 아니라 이제 요렇게가 아니고 이 사선으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이런 선 있죠. 사선이 이렇게 이 선이랑 섞여 있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갈 거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90도로 한번 꺾어서 내리는 형태로 이제 그려주시면 조금 이제 보기 좋은 예, 흐름도가 됩니다. 네. 다음 이제 흐름 분석에 이제 예, 흐름 분석 말씀드렸고요. 다음 평가 항목의 적합성입니다. 네, 평가 지표 121개를 베이스로 이제 가는 건데요. 최신 법령 고시 사항이 이제 반영되었는가이죠. 법이 이제 계속 바뀌죠. 지금 아마 개인정보의 안전 서브 조치 관련돼서 아마 많이 앞으로 이제 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 접속 기록인 것 같아요. 우리 접속 기록은 너무나 이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은 네, 월 1회, 그죠? 월 1회 점검하고 다운로드가 있으면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 1회가 그냥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데 그 고시가 이제 좀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그 그 점검 주기, 뭐 대상 방법, 뭐 다운로드 사유 확인 방법 이것들을 내부 관리 기업으로 정하고 그거대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월 1회라고 할 건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고시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말 개인정보 처리 거의 안 일어나는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월 1회 하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월 1회에서는 부족한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네,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스템들이 있죠. 이거 월 1회 점검해서 되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뭐죠, 배민인가요? 그죠? 그 보복대행 서비스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보복대행 서비스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의뢰를 하면 그 집 앞에 가서 막 똥도 뿌리고 막 뭐 쓰레기 뿌리고 막 락커칠하고 이 대행을 하려면 그 사람의 대상자의 개인정보 특히 이제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소를 알기 위해서 그 배달의 민족 콜센터에 예, 잠입을 시켜서 채용을 시켜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해가지고 네 이제 알려주게 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위험한 시스템들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가지고 걸러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콜센터 직원은 갑자기 어쨌거나 전화가 와야 받게 되고요. 그죠? 함부로 임의로 조회하는 그 근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표출돼서 조회하는 거 당연히 전화 CTI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CTI가 오면 이제 연동이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조회하는 거. 예, 물론 뭐 CTI 없이 유선으로 핸드폰 번호만 등록되어 있는데 유선으로 전화 오면
그 사람을 조회할 수 있게 CTI랑 연동 없이 조회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위험한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접속 기록 점검을 할 때 전화번호가 찍히지 않았는데 조회한 거 이런 것들이 접속 기록 점검 항목에 들어가서 이거는 거의 매일 데일리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 서포트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게 규제를 완화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면 한 달 가지고 부족한 것이고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걸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고 점검을 해라. 요 취지의 이제 그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포지 얘기 나와서 제가 잘 말씀드렸고 해서 그 조항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 요거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6번은 개인정보 평가 항목은 대상 시스템의 특성, 최신 보안 위협 등을 반영하여 이제 최적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스템 적용한 특별한 법령이나 고시가 있다면 그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특히 CI, 네, CI가 이제 올해부터 바로 5월 달부터 시행이 되죠. CI에 대한 암호화 조항도 이제 5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CI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5월부터는 암호화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요. CI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테이블에 있다.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인명평가를 할 때, 네, CI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암호화 대상이 추가해서 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전에 이제 없는 새로운 기술을 쓴다라고 하면 이것도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품질 점검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일단 평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표가 이제 나올 텐데요. 평가 항목 점검의 충실성을 보는 거죠. 평가 결과에는 오류가 없고 증적이 객관적이고 상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 이제 정도의 화면 캡처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가끔씩 보면 화면 캡처가 너무 흐릿해서 내용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 캡처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화면 캡처를 하고 화면에 내용이 많은 경우에 요즘 이제 말풍선 있죠. 또는 박스 쳐서 전체 중에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평가 결과에는 오류가 없어야 되죠. 평가 오류 사례이고요. 흐름도에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항목 점검 결과에는 동의를 적절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면 흐름도가 잘못됐든지 흐름도상의 우려사항이 잘못됐든지 평가 항목 점검 결과가 잘못된 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네,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험 문제도 이런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업무 처리표에는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민감 정보 수집 관련된 평가 항목에서는 해당 없음. 네, 요런 거. 네, 요런 거 문제죠. 네, 다음 이제 연계성입니다.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와 연계성이 확보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흐름 분석 단계에 나온 내용과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에 있는 내용이 서로 이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평가 오류 사례입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흐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 평가 3.1.1, 이 항목을 볼 때는 온라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오프라인 동의서를 안 봤어요. 동의를 근거로 수집한다라고 하면 온라인 동의서가 있고 오프라인 동의서가 따로 있겠죠.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봐야 점검이 되는 건데 온라인만 보고 오프라인 안 봤다면 점검을 이제 잘못한 거죠. 일부만 한 거죠. 네, 개인정보 흐름도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세 개의 외부 기관으로 식별되어 있으나 3자 제공 관련 평가 항목 점검 시에는 한 개 외부 기관에 대해서만 점검 결과가 기록됐다면 이것도 일부 빼먹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주라 하고 이제 이 예시가 이겁니다. 3.1.1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정부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분 이행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이제 좀 워딩으로 네,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봤더니 평가 개인정보 흐름도가 4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A 파일, B 파일, C 파일, D 파일이 있고 평가 업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고 각각에 따라서 수집 근거는 이거였는데 B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체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수집이 된 거죠. 그렇다면 법적 근거 부재 이렇게 하면 네 개 중에 세 개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는 안 했으니까 부분이 되겠죠. 만약 이 경우를 미행으로 체크하면 잘못 평가한 겁니다.
네, 이 경우 이제 부분 이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동의서 같은 증족도 네, A, B, C 업무 수집 업무 동의서, B 업무 동의서, C 업무 동의서, D 업무 동의서, 필요한 동의서가 모두 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위탁 관련된 것도 3.4.2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위탁 시 법령 등에 따른 내용이 모두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는 지표가 있어요. 제가 지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3.4.2인지 3.4.3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목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개인정보보호 26조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26조 제1항에 문서에 의해한다라고 하면서 그 문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시행령까지 위임이 되어 있죠. 시행령 몇 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7가지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고 대략적으로 26조에 있는 내용이다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셨으면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다 26조 관련된 7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실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 수탁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는 수탁자가 3개 업체가 있었다면 3개 업체 모두 위탁 계약서에 7가지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X 업체, Y 업체는 위탁 계약서가 써져 있고 7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Z 업체는 ARS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서가 없는 거죠. 네, 그럼 26조 제1항 위반이 되잖아요. 26조 위반이 되죠. 이 항목에 연계해서. 그렇고 평가를 할 때는 2개 업체는 이행이고 1개 업체가 미이행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 이행.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 이제 이행이라고 또는 부분 미이행이라고 평가됐다면 평가가 잘못된 거죠. 평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적이 위탁계약서 두 개 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 증적을 붙이시면 되죠. 여기에 몇 조인지, 시행령 몇 조인지 이거까지는 너무 과도합니다. 네. 알고 계시면 좋고요. 26조 언저리구나 정도 아시는 거는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공부하다 보면 위탁은 26조지, 26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계약 문서에 의해 한다. 재위탁을 포함하고 있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 처리 업무를 처리한 이제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처리 방침 등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간로 안에 재수탁자를 포함하고 있으니 재수탁자를 포함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락하는 위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죠. 네, 또 하나 관리 감독이죠. 수탁자를 교육하고 현장 점검 등의 이제 관리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자가 사고를 치면 위탁자의 직원으로 보고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다 정도를 머릿속에 그냥 고구마 줄기 엮듯이 위탁이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줄줄줄줄줄 엮여서 딱 떠올라야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실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현장에 가면 법을 찾아볼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찾아봐서 이제, 이렇구나, 이렇게 아시기보다는 머릿속에 다 깨고 계시는 게 시험 보실 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이제 평가 항목 점검의 충실성입니다. 평가 항목별로 반드시 평가해야 될 항목들이 이제 빠짐없이 평가가 되고 있는가, 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내부 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이제 점검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좀 고시가 바뀌어서 11월부터는 좀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형 3 없어졌는데 네, 현재 기준 15개 이제 항목 15개 아니죠. 17개인가? 네, 항목이 이제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암호화 관련돼서는 네, 암호화 대상이 빠짐없이 암호화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지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평가에 반영되는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되는 그 항목들이 모두 다 평가가 되었는가를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이고요. 2.3.2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법령 등에 따라 포함해야 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법령 등에 따라 포함해야 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이니까 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네, 뭐, 우리 이제 그 처리 방침은 30조죠, 30조에 또 시행령에 따라서 처리 목적, 보유, 이용기간, 삼자 제공, 위탁에 대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봤더니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는 거죠. 쿠키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제 미공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다 하고 있는데 일부를 빠졌으니까 이제 부분 이행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실제 처리 방침에 이제 캡처를 넣으시면 되고요. 근거 법률은 30조인데 보호 지침, 뭐 표준 지침 19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개인정보보호 30조구나 정도로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체크리스트 관련돼서는요. 기술적 보호 조치에서 많이들 빼먹는 게 응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평가 범위에 포함된 서버, DBMS 등 이제 인프라 영역 점검을 하는가입니다. 네, 인용 평가 범위에 서버나 DBMS 인프라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걔들도 계정이나 권한 관리가 필요하죠. 비밀번호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인터넷 뭐 홈페이지 보호 조치, 저장지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등은 DB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 통해 접속하거나 다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서버, DBMS를 다 포함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표준 배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우리 공공 시스템 운영, 뭐 공공 시스템이 이제 이 중에 하나의 유형인데요. 표준 배포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 그 행안부에서 시도 세월 같은 시스템이 대표적인데요. 시스템을 만듭니다. 개발을 해요. 예, 그리고 지자체에 가면 공통 기반 시스템이라고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에 그냥 거기다가 임포트를 하고서 설치해서 쓰고 씁니다. 개인정보 파일은 우리가 그 지자체 거죠. 그 지자체 주민들의 개인정보 파일은 지자체가 오너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은 중앙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그냥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럼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내가 짠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내려준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얘가 안에서 네, 어떤 기능이 안 된다. 접속 기록이 안 남아요. 이거는요,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프로그램 그렇게 안 짜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배포하는 지자체 행안부에서 시도 세월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로 영향평가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33조 영향평가 조항을 보면 영향평가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정보 파일은요,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시도 세월을 통해서. 네, 그래서 지자체가 다 받아야 됩니다. 영향평가를 원칙적으로. 똑같은 영향평가를 200 몇십 개 지자체가 똑같이 받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범위를 잡을 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내가 개발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를 받고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죠. 물리적인 영역, 그다음에 계정 관리, 권한 관리,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평가를 받으면 간소하게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정도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오류인데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운영되는 서버가 있으나 보안 업데이트도 개인정보 취급자의 패치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버 OS나 웹 서버에 대한 점검이 돼야 되죠. 얘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요. 네, 접속 기록 점검하면서 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 기록은 남기고 있지만 DBA에 직접 접속한 기록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위험 분석입니다. 네, 치매 요인에 나온 이제 위험은 실질적인 위험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제 도출되었는가 이렇게 위험 분석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인데 이거 다들 좀 어렵습니다. 네, 다음 이제 개선 계획의 활용성입니다. 치매 요인별로 개선 방안이 빠짐없이 제시되고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 개선 과제와 치매 요인의 개수가 같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만 이제 빠짐없이 커버리지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단순히 뭐 일반적인 내용은 카피 페이스트 하지 말고 실제 그 시스템,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우투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이제 평가 지표는 다 끝냈고요. 그 품질 검도 끝냈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이창수님,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작년에 바뀐 가이드라인의 중요 변경 사항이나 변경 항목의 중점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이라 하는 게 수행 안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수행 안내서? 네. 예, 수행 안내서에 이제 우리가 평가 지표가 조금 바뀐 부분이, 네, 바뀐 부분이, 이게 법 바뀐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게 있고요. 이 뒤에 네, 요 부분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요 오영역, 특정 IT 기술 활용치 개인정보 보호가 옛날에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한 통으로 되어 있던 게, 이 고정형, 네, 5.1.1, 부분 보시면 되어 있고, 네, 고정형 외에, 네, 이동형,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5.2점으로 두 개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네, 다음 생체 인식 정보는 예전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위치만 옛날에 아마 바이오 정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 바이오 정보는 옛날 그 워딩이라 네, 요 생체 인식 정보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뀐 바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위치만 좀 바뀌었고요. 옛날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게 대부분 내용이 위치정보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인정보 영역평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위치정보법의 세세한 내용들이 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거의 나오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정보. 네, 위치정보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네, 위치정보법 뭐 몇 조의 내용을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네, 약간 시험 범위, 약간 이거는 이제 정말 어렵게 내려고 낼 수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되고요. 네, 위치정보가 있고, 가명정보 제도는, 네, 요즘 워낙 이제 가명정보, 우리 그 1교시 때 시험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이제 가맹정보 제도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28조 2조 가맹정보 개념, 네, 추가 정보 없이는 네, 특정 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뭐 개념 처리하는 1항, 2항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을 우리 가명 처리라고 하고 가명 처리된 정보를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하고 네, 그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유 목적으로는 정보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8조의 2에 처리할 수 있다니까 수집도 가능하고 가공도 가능하고 이용도 가능하고 제공도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니까 네, 동의 없이 제공까지 이제 가능하다. 이 가맹정보 처리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5.1.1에 정보치 동의 없이 가맹정보 처리 시 가맹정보 처리 목적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 네, 가맹정보 처리에 대한 이제 특례 조항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목적에 한해서 정보시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니까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가명정보 처리도 개인정보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하나죠. 가목, 나목, 다목에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니까 가명정보를 처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제 알리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 개인정보보호법 30조를 이제 떠올리시면 되고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제 게시를 하는 거는 네,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가맹정보를 결합할 때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5개 기관이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합된 정보 집합물을 C라는 기관이 받아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A라는 기관 입장에서는 중간에 결합 전문 기관에 제공을 하고 결합 전문 기관에서 결합이 된 다음에 그 정보를 반출해서 C에게 주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A가 C에게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거쳐가는 결합 전문 기관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법에 따라서 결합을 할 때는 걔를 통해라 이런 이제 조항들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게시를 하실 때 중간에 결합 전문 기관을 어디를 통했는지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거 이제 가맹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개인정보 처리, 가맹정보 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게시를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가맹정보 처리 시, 네, 잘못됐네. 네. 네, 그다음 이제 가맹정보 처리에 관한 이거 아마 이거 결합 얘기일 텐데 그죠? 적정성 검토.
를 하도록 하고, 이게 이렇게 잘못된, 네. 5.5.3에 요 질의 코드가 2와 3이 또 밑에 내용은 좀 다른, 네, 적정성 평가, 적정성 검토를 이제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정도 보는 거고요. 가맹정보 처리 시로도 안 바뀌었네. 네. 결합이죠.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맹정보 결합은 결합 전문기관 통해된다. 58조, 28조에 이제 3 있죠. 네. 결합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가맹정보의 기본적인 맥락은 추가 정보가 있으면 원복이 되는 거죠. 추가 정보를 통하면 원래 정보와 이제 결합이 되는 거고, 가명 처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보 주체 이제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면서 동의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가명 처리를 해서 가명 정보인 상태에서 28조의 2에 따라서 정보체 동의 없이 활용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원복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원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다시 감행 처리하더라도 원복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원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는 건데, 접근 통제 뭐 권한을 원본 정보와 이제 분리를 하고, 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를 해서 원복되지 않도록 하는 요 조치들이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이나 이제 안전 조치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28조의 네, 이거 28조, 네, 시행령에도 있고, 28조에 4, 5, 네, 법에도 있습니다. 네, 추가 정보는 별도로 저장 관리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가? 네, 이거 28조 4에 있죠. 그죠? 네, 가맹정보 안전조치에 추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예, 그다음에 가맹정보 취급자는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접근하면 원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고려해서 처리 기간을 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니까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됩니다. 그건 21조에 따라서 파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요. 프로젝트 기간 안에 네,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파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명정보는 우리가 인공지능 맥락에서 무슨 모형을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끝나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업데이트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기간을 정하면 되거든요. 끝나는 기간을. 개인정보보호 21조에 따르면 목적이 달성됐으면 삭제를 해야 되지만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네, 합리적인 기간 내로 내가 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어, 보유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시는데 그게 뭐 100년 10년 이렇게 정하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도래했을 때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 보존도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 됩니다. 가명 처리를 한 목적, 항목, 이용 내역, 뭐 제공의 이 기록들은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네,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5.9에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지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 지표가를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 시행령 28조 4 가맹정보의 안전조치가 떠오르면서 이게 법적 의무사항임을 인지하고 네, 알고 계셔야 된다. 네, 이게 28조의 산지, 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조항의 이 리퀘어먼트, 필수 항목들이 머릿속에 딱 연결이 되면서 떠올르셔야 된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보호법 37조 2에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첫날, 둘째 날 배우셨을 텐데요. 자동화된 결정의 핵심은 자동화된 결정입니다. 디시전입니다. 디시전. 자동화된 결정에 이제 우리 정의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즉 인공지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고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이잖아요. 이게 문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완전히 자동화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개입이 없어야 되고, 저 완전히 자동화된, 특히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완전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되어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정이어야 합니다. 결정. 이 디시전이라고 하는 게 정보 주체의 어떤 자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추천하는 거 추천. 넷플릭스가 나에게 맞는 영화를 추천해 주잖아요. 추천이 뭡니까? 결정이 아닌 거죠.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내가 어떤 영화를 많이 봤는지를 처리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영화를 추천해 줬어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나에게 추천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추천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권리에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거죠. 최종적으로 정보책 결정하는 거죠. 추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완전히 자동화되었지만 그걸 우리가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자동화된 결정은 네, 인공지능으로 채용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 사람의 탈락 여부를 결정해 버려요. 이게 결정입니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레포트를 주고 심사위원이 이 레포트를 참조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이 사람을 탈락 여부를 결정하면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동화된 결정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신뢰성이 있거나 않기 때문에. 네, 또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고 사람이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추천만 하고 뭔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라면 37조 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6.1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있지만 네, 우리가 평가자가 평가를 해보니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고 개념을 처리하고 있지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순 추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정의상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5.6.1은 해당 없음.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실 때도 네, 요 항목들이 있으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37조 2에 따른 기본적인 요건을 판단하셔가지고 네, 이게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요 3영역에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딥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오히려 1교시 네, 개인정보보호법 쪽에서는 이 딥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뭐 5.6.2는 네, 뭐 설명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된다면 설명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죠. 네, 정보 주체가 설명을 듣고 이건 내 잘못됐는데 네, 내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이제 절차를 하는 것도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이 안 된다. 대출이 안 된다. 네, 이거 엄청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네,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네,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이런 게 이제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AI 관련된 요건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이라고 하는 그 안내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학습 개발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적법 요건에 따라서 수집이 이용되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기존에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기존 목적 범위 내라면 그 15조 1항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목적이 좀 애매하면 우리가 15조제 사망이 있죠. 추가적인 이용을 적법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명 처리를 할 것인지 익명 처리를 할 것인지 어쨌거나 적법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겠죠. 네, 이 이제 5.7.1은 그 얘기고요. 5.7.2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크롤링해서 이걸 인공지능 학습에 쓰겠다라고 하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민감정보 고위식별 정보는 15조가 안 되잖아요. 15조. 네, 민감정보 고위식별 정보는 23조, 24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하더라도 민감정보 고위식별 정보는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할 때 민감정보 고위식별 정보가 크롤링이 안 되도록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는 거죠. 네,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뭐 4.7.3은
네, AI 학습을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가 삼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삼자 제공 또는 위탁에 이제 해당되는지 이제 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5.7.4는 학습을 위해서 프롬프트가 9개로 제공. 우리가 이제 요즘 뭐 AW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세이지 메이커나 아니면 이제 베드락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API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챗GPT를 쓰면 챗GPT 해외로 갔다 오는 거죠.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등록이 되면 사진을 올리고 이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라고 하면 내 사진이 네,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가서 변환이 된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개인정보 부기회전이 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회전이 일어난다면 이제 적법하게 하는가 뭐 봐야 되죠. 부기회전은 28조의 8이 되는 거죠. 보유기간을 정하고 이것도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파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즘 이제 AI도 취약점이 많죠. 특히 프롬프트 인젝션, 뭐 제일 브레이킹 같은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어떤 뭐 또는 부적합한 답변을 이제 유도한다거나 개인정보를 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드 티밍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AI 자체의 이제 취약점을 이제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뭐 API 등을 통해서 여러 이제 사업자들이 연계가 되는 거죠. 중간에 사고가 나면 이거 누구 책임인지 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참여자 간의 이제 책임 역할을 명시적으로 하는가 뭐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인공지능 이제 특화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가인데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나온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 부록에 AI 관련된 처리 방침 예시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뭐 그거 그냥 시간 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UP라고 하는 허용되는 이용 방침입니다. 우리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우리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를 만들고 딥보이스를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약간 비슷한 네, 허용되는 이용 방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가. 이 목적으로만 써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나 이제 개인정보 유노출이 있으면 이제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고 정보 주체가 내 거 삭제해달라고 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런 건 이제 네, 요건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5.7.10 뭐 요거는 사실 법이랑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매핑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요 정도 지표를 가지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실 때는 아직은 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 저희 전체적인 네, 내용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AI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5.7.8에서는 미이행이지만 위반은 아닌 걸로 그게 이제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AI 시스템, 우리가 이제 AI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조금 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써라라는 맥락은 이게 AI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일반인이 볼 때 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해서 AI라면 AI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라가 가이드인 거고요. 그런데 AI가 학습을 할 때 개인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적법하게 처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삼자 제공일 경우에 삼자 제공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든지 아닌지든지 간에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 빠져 있으면 이거 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처리 방침에서 네,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5.7.8에서는 네, 그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네, 인공지능은 아주 처리 방식도 정보 주체가 보기에 좀 어려우니 정보 주체 눈높이에 맞게 더 잘 하세요. 네, 그 관점이라서 요거는 위반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AI 시스템 운영 중인데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네, 미이행이 맞고요. 처리 방침에서 미이행이 맞고요. 5.7.8은 예, 요거 거기서도 미이행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법 위반 맥락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영님, 네, 가명 처리 후 추가 정보를 삭제한다면 가명 처리된 데이터는 여전히 가명 정보라고 보면 될까요? Yes, 네, 그렇습니다. 추가 정보가 우리가 매핑 키 정도라고 보면요. 이 추가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추가 정보의
바운더리 안에는 원본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본 정보를 네, 변환해서 가명 정보를 만들죠. 네, 그 사이에 해시 값이나 매핑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얘가 있다면 당연히 1대1로 매핑이 되겠지만 얘가 없다 하더라도 원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익명으로 판단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원본 정보와 대조 비교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네, 원본 정보와 비교해도 네, 누군지 몰라야 익명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명 처리된 데이터에서 추가 정보만 삭제했다고 해서 이걸 익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가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 익명으로 판단하시려면 익명 처리를 한 번 더 하셔서 적정성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정법 기준으로.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저희 40분 넘어가지고.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강의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있었는데 이게 또 앞으로 또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네. 매년 네, 할 때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강의를 하고요. 네,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실력은 되는데 이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생각해서 떨어지시는 억울함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 좀 시험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붙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개인정보 영역 자체가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네, 평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시면, 네, 시험은 당연히 이제 합격하실 수 있다. 그 핀트만 네, 놓치지 않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한 번에 붙는 게 좋고요. 네, 이번에 꼭 많이 붙으시기 바라고 남은 이제 실습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네,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